되나? 네, 반갑습니다. 목이 마르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제 1강 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OT 좀 했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기론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뭐 실전 기술로는 이제 뭐 커리큘럼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보면 아마 3학년 과목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이제 2학기 과목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1학기 때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렇게 짜여져 있던 거라서 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말이 뭐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업 방향에서 이제 조금 맞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문자가 계속 와요. 그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계속 오고 뭐 그래서 좀 이거저거 그렇습니다. 이거저거 보면 어,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한 9강 내지는 한 10강 정도, 9강에서 10강 사이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실천 기술론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난 시간도 했겠지만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기술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제 스킬 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기술 과목,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외국에는 이런 제목은 좀 없는 것 같고, 프랙티컴이란 말을 많습니다. 사회복지 프랙티컴이라서 보통 이제 거기 뭐 학교마다 좀 다르고 커리큘럼마다 조금 다르긴 하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마스터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학부가 잘 없어요. 보통 석사 때부터 많이 시작하니까, 보통 뭐 있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보통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실천과 우리는 지금 실천 이 기술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서양 영역의 커리큘럼 보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잠깐만 깨어 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랑 실습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일련의 영역이 조금 좀 달라요. 이게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실습을 우리는 이제 법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160시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0시간이 넘습니다. 1000에서 한 1200, 1100시간 넘는 데도 많고 보통 1000시간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몇 배야. 뭐 그냥 계산 때려도 한 5점 몇 배쯤 되죠. 5배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년의 어떤 기술적인 영역은 실전 현장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이런 것을 뭐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어떤 기술을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이게 이 160시간 되게 짧죠. 특히 이제 코로나 지금 영역에서는 이걸 한 80시간으로 좀 줄였거든요. 나머지는 학교에 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 어떤 설정 방향이 조금 달라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라는 과목을 학교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반면, 특히 서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말 그대로 어떤 자격증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말에서 자격증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서양에서는 MSW라는 마스터 오브 소셜 워크라는 MSW를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어떤 무슨 사 같은, 뭐 사회복지 사지만 어떤 조금 더 강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SW가 없으면 못하는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MSW가 있으면 어떤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바뀌는데, 한국은 좀 그렇게 좀 덜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총체적인 운영 원리,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뭐 수익 구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학교 영역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게 한국이고 실천 현장 영역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게 미국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100%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천 기술론을 학교에서 이렇게 뭐 수업 영역에서 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뭐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 영역을 실천 현장에서 더 많이, 더 실습해보고 활용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 기술론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을 실제 실습 가서 쓸 수도 있지만 못 쓸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실천 기술론을 하나의 공통 과목으로 놓고 이것을 1급 시험에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시험 과목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웃기죠. 기술인데 기술을 필기로 치고 있는 현실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사실 이런 과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통 과목은 넣지만 이걸 시험으로 보는 거, 특히 필기 시험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돼요. 말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습 시험 체계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양처럼 어떤 1000시간 정도의 어떤 실습과 그 실습을 통해서 자격 체계를 바꿔야지 언제까지 이런 기술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 뭐 연애를 글로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꼴이에요. 사실은 기술을 어떻게 글로 배워?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술이 글이 됩니까? 글을 통해서 이 기술을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논리적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글로서는 배우지만 글로서 배우는 건 10%도 채 안 됩니다. 뭐 이거 얼마나 뭐 되겠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이 내용을 어떤 실천 현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하는 걸 배워야 되지 이거를 문제 풀어서 한다. 정말 황당하죠. 제가 여러분 수능 시험 칠 때도 제일 황당한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시예요. 어떻게 시를 문제로 풀어?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황당한 시스템에 빠져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 시를 문제로 푼대요. 어떻게 시를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까?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를 문제로 푼다는 것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발상이에요. 그런 발생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기술을 문제로 푼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언어로 하는, 말로 하는, 감정을 대하는 기술을 문제로 푼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제가. 항상 답답한 지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걸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도 틀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건 그냥 인지 부조화 내지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더 멍청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밖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볼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 기술론이나 푸게평 같은 몇몇 과목들은 굉장히 실용 학문이에요. 실용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 학문인데 그 안에서도 실천 기술이라든지 푸게평 같은 수업은 더더욱 그 흔히 말해서 첨단이라고 보죠. 그 현장에 맞닿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푸게평도 그렇고 실천 기술론도 그렇고 막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관념을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의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살 외운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과목류는 가급적 앞으로도 그렇지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연애를 글로 배운다고 해서 연애가 돼요? 시를 글로 분석하고 시험 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시 하나를 적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 제가 PPT 주는 PPT 내드리는 9장 9장 정도의 내용을 그냥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필요하면 그냥 다시 PPT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시험도 안 보지. 그래서 이 과목을 제가 뭐 선생님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드라마적 기법, 드라마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클라이언트의 역할 혹은 워커의 역할을 해보는 걸 하겠고 그걸 통해서 수업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 시험도 안 중간고사 기말 시험도 안 보고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물은다면 글쎄요 제가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방식은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걸 보고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드라마 한 내용을 다시 이제 페이퍼 몇 장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서 제가 가름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웬만해서는 뭐 페이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드라마 정도 보는 걸로 제가 할 거고,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실제로 저 앞에서 이제 구현을 했어요. 뭐 20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드라마를 구현했는데, 지금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니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대면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면으로는 하지 않고 뭐 그때 가서 좀 변동이 있으면 하겠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지금 줌 같은 걸 이용한다면 줌을 통한 드라마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노 드라마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하는 방식을 조금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영상 찍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저 도저히 드라마 못해요. 여러분 제 앞에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극 못한다는 친구 있으면 이 수업 안 드셔도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지난 3년간 실천 기술론을 이렇게 해왔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방식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이 평가 방식을 적응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드라마를 통해서 내 생각을 구현 못하겠다는 친구들은 제 수업 안 듣고 그냥 뭐 온라인 강의나 뭐 다른 수업 들으세요. 그거 하신다라도 자격증 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뭐지? 그 학점은행제 같은 데 많거든요. 그거 하셔도 돼요. 굳이 저랑 이렇게 드라마 뭐 안 해도 되지만 나는 글로서가 아닌 내 지식을 내 몸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친구는 제 수업을 통해서 저랑 함께 한 학기 동안 많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실천론을 하고 2학기 때는 실기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천론을 들었던 친구들이 아마 이 수업이 많을 건데, 여러분 실천론 하면서 영상 찍었잖아요. 영상 찍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대사도 준비하고 대본도 준비해서 찍고 틀리면 다시 찍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나눠서 찍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번에 할 겁니다. 한 번에 하는데 조금 더 하나의 포커싱을 주고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이론보다는 이론 안에서도 어떤 현상학적, 우리가 실천론 시간에 현상학을 배웠잖아. 현상학에 맞춰서, 주로 이제 현상학에 맞춰서 여러분의 감정 표현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천론에 조금 더 나아간 어드밴스드 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오늘 1강이라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OT 때 했던 이야기랑 지금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까. 사실상 제가 OT를 찍고 지금 찍은 지가 몇 주 지나서 제가 OT 때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OT 때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지겹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은 하루하루 이렇게 들었지만 저는 A라는 과목 찍다가 B라는 과목 찍고 다시 C라는 과목 했다가 뭐 다른 거 했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실천 기술로는 제가 지금 아직 방학 시즌인데 최대한 지금 하루에 계속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수업을 제공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수업 진도 다시 말하지만 진도 되게 빨리 나갈 거고 불필요한 부분은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돼요. 그냥 필요한 영역 내용만 제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자, 실천 기술에 의해 자 실천 방법이란 우리 실천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실천론 시간에도 사회복지 방법 방법론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뭐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에요. 기술.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 말고는 내용이 있죠. 내용론. 우리가 내용론 같은 경우에 뭐 있을까? 정책, 행정,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뭐 또 뭐 있니? 뭐 이름 달리니까 노인, 장애, 아동 이런 영역은 내용론이고 방법론은 실천 기술론, 푸개평, 뭐 조사론 이런 계열은 방법론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과 내용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좀 좋겠고요. 어떤 기술,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뭐 사회복지에서 전문성이라고 하게 되면 뭐 책에서도 뭐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 전문성이라는 이야기. 도대체 뭐가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해서 일반인이 못한 걸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일반인은 못하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실천론이나 개론이나 뭐 이런 수업을 안 듣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뭐 남을 돕는데 왜 전문성이 필요할까? 나도 남 돌볼 수 있잖아. 뭐 어디 가서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사회복지를 그냥 누구를 돕는다. 뭐 도시락 갖다 준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도 않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따위는 필요가 하지 않죠. 뭐 남 돕는데 뭐가 전문성이 필요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돕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돕는다의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여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만 누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A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변화하지만 똑같은 누군가가 A라고 말을 해도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똑같은 걸 만들어도 내가 만들면 좀 이상한데 남이 만들면 되게 잘 만드는 거 있잖아. 똑같은 재료를 갖고. 그리고 내가 요리하면 진짜 더럽게 맛이 없는데 누가 요리하면 엄청 맛있어.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걸 썼는데 왜? 그 조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어떤 불 쓰는 방식이 다르고 다 똑같지만 그 how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what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who가 how를 다르게 해요. 이 how 안에는 when도 들어가고 위치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쉽죠. 하다못해 집안에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청소하면 좀 뭔가 이상하지만 엄마 아빠 동생이 청소하면 좀 더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죠. 이런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what 그냥 물건 갖다 주면 되지 않니? 돈 주면 되지 않니?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회복지 혹은 뭐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갖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공대 친구들 있는가 보면 제 공대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공대에서 그냥 똑같은 거 실험 장비에다가 똑같은 물질 갖다 놓고 하면 뭐 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제 친구 이제 저기 어디 저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몇몇 교수 친구들이 이런 말해요. 똑같은 실험을 해도 내가 실험하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왜? 야, 네가 뭐 똑같이 5mm 붓고 제가 5mm 붓고 똑같은 비커에다 가지고 똑같은 온도에다 돌리는데 왜 하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공대 친구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날 어떠한 옷을 입고 가고 어떠한 공기가 어떠한 습도, 압력, 방식, 흔히 말해서 노하우라는 것이 실험에도 작동을 한다. 이거는 의학 공학 안에서도 통용되는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공대 친구들 안에서도 실험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케이스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편성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일반인과 전문직이 어떻게 전문성이 같겠냐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것을 오랫동안 배우고 노하우를 쌓고 많은 사람을 접한 사람은 이것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이것이 전문성이죠. 카톡을 혹시 켜놔가지고 아시겠어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이제 실천론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어요. 사회복지사와 뭐 너싱, 뭐 선생님, 뭐 교육 이런 걸 연동시켜서 어떤 전문성의 어떤 영역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보고, 지금 기술론에서 지금 전문성의 영역은 내용도 포함되긴 하지만 조금 더 말을 해서 기술적인 영역에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인과 영어로서는 레이퍼슨이라고 이야기해요. 레이퍼슨과 익스퍼타이즈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문가는 그것이 되고 일반인은 실패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역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란 말은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여러분의 실천 기술론에서는 조금 더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시지를 암묵지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암묵지 안에서 다시금 명시지로 나가는 걸 연습을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식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기회 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특히 문자 지식이 아닌 몸으로 하는, 소리로 하는, 표정으로 하는 그런 류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글로만 나오는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암묵지를 키우고 암묵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명시지보다는 암묵지, 특히 행동으로, 말로써, 감정으로 표현해주는 암묵지를 연습하고 구현하는 방식을 많이 하는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쪽 영역이 이러한 이런 류를 다루는 지식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능합니다. 이거는 진화론 쪽도, 진화심리학 쪽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각 능력을 테스팅해봐도 이쪽 지식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남성보다 높아요. 통계적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 뭐 이쪽 계열의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이거 듣고 있는 남학생 뭐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만, 역으로 다른 류의 지식, 공간 지식 같은 게 남성이 좀 더 뛰어납니다. 차이가 보이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뭐 실천 방법 쭉쭉쭉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요. 뭐 미시적 뭐 이런 거예요. 뭐 알아서 보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이제 개인을 해요. 그러니까 실천 기술로는 사실상 이러한 지역사회 전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 가족, 특히 가족, 개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기능 향상, 가족의 어떤 문제 해결에 되게 초점을 두고, 발달, 뭐 요런 류에 초점을 둬요. 그 다음에 개입기법이라든지 상담, 가족 개입,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사례, 옹호, 개인 집단 간의 어떤 역할관계 조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실천론에서는 뭘 주로 관심을 가냐, 이 반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 행정론,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보장론 마찬가지고, 문제론 같은 데는 오히려 이쪽 영역을 조금 많이 다룬다면, 역으로 사회복지 실천, 특히 실천 기술론에는 특히나 개인이나 가족을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한 7, 8강쯤 가면 아마 여러분 가족 관점을 많이 배울 거예요. 마누친이나 서티어 같은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천 기술론에서는 그랜드 띠오리, 그러니까 체계로 뭐 사이코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뭐지? 뭐 생태학 이런 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학자의 어떤 특정 개입 방법이라든지 관점, 특히 가족 이런 거 조금 많이 할 예정이에요. 한 2강 내지 3강 정도를 좀 할 예정입니다. 뒷부분 가서. 이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은 그걸 앞에서 나오고 기술 테크닉을 뒤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테크닉적인 요소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성찰인데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예전에 이 이야기도 제가 다른 수업에서 한번 했어요. 패러다임이 뭐고 시각 뷰가 뭐고 이론이 뭐고 모델을 특히 제가 실천론 할 때 제가 이론 파트를 설명하기도 앞서서 이론이 무엇인가를 했거든요.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조금 좀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만. 내가 어떤 강의를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내가 찍어놔서 이 모델 이론 시각 패러다임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 뭐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갈수록 등치가 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만큼 크고 시각이 좀 이만하고 이론이 이만하고 모형이 이렇게 책에서는 좀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흔히 책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회적 지지를 주면 우울이 떨어진다 라는 이 인과적 관계를 모형으로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 관계,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은 떨어진다. A는 B다. 마치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관계를 상정하는 것처럼 이게 흔히 말해서 이런 작은 모형을 지금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패러다임은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패러다임 누가 말했어? 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토마스 쿤이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죠. 패러다임. 토마스 쿤 알고 계시면 천재죠. 네. 굉장히 천재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천재고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기억력 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이 역사상 최고의 기억력과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헝가리 출신의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 갑자기 기억 안 나. 또 이렇게 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쿤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 쿤이 만들어낸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거 뷰보다 더 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패러다임 설명하려면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은 2019년까지의 패러다임과 2020년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대한 시각, 내가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러한 거대한 시각보다도 더 큰 세상을 흘러가는 하나의 원동력 원리 같은 거예요. 2019년까지의 세상과 2020년까지의 세상은 아예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질병이라는 하나의 관점이 세상 전 세계를 아예 다 바꿔버렸다고. 2019년에 내가 만약에 많은 대한민국 한 9할 이상의 사람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면 사람들은 다 웃었을 거예요. 제주도 그냥 평상시에 가지 신혼여행을 왜 제주도로 가냐. 2020년에는 거의 대부분 제주도로 가요. 신혼여행을 지금. 예. 이게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이게 패러다임이고 이렇게 간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실천론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몰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 수업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의미체계,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의미체계, 다른 말로 욕구 같은 거,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런 체계 안에서 자신의 체계, 자신의 문제, 자신의 욕구 안에서 인식하는 방식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능력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잠재력, 역량이라고 하죠. 강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은 사회복지 체계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뭐 모형이 많아서 그렇지 거창하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뭐 실천 현장 뭐 쭉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부터 계획, 기술, 느낌, 평가, 분석 뭐 쭉 있는데 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쭉쭉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보통 과학, 예술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자꾸 왜 쓸데없이 사회과학에 자꾸 과학이 나오고 예술이 왜 나올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좀 글을 좀 되겠어.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쓰기 편하게. 자, 왜 자꾸 사회복지 영역에서 나 옛날부터 그랬거든. 나 처음 사회복지 배울 때도 왜 자꾸 과학 이야기 나오고 예술 이야기 나오는지 내가 진짜 몰랐어요. 과학과 예술. 아니, 사회과학인데 뭐 그럼 과학까지는 알겠어. 그럼 뜬금없이 또 예술은 또 왜 나와? 아, 그리고 또 과학이라 그러면 뭐 실험하나? 뭐 혼자서 막 이게 비커에 따라서 뭐 약품 넣나? 뭐 이 생각을 또 하잖아. 자연과학처럼.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뭐 기계 돌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공부했을 때 한 10여 년 전 사회복지 공부했을 때 이거를 뭔가 책으로 보고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아, 뭐 그렇게 한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와닿았거든요. 안 와닿았는데 제가 최근에 요 1년간 다른 거 유의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를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이때 설명하면 좋겠다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이야기, 여러분 사진 좀 좋아하시나?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사진 여러분 많이 찍죠. 사진이라는 걸 보면, 사진이라는 건 하나의 인간이 되었든 물체가 되었든 상을 찍는 겁니다. 어떤 형상할 때 상이에요. 상을 찍는 거고, 이 상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어 있는 상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이라는 걸 보면 사진에 있는 인물들, 내가 지금 여러분 사진을 찍어, 셀카를 찍어. 그러면 오늘 뭐 2020년 이걸 보는 9월 며칠 몇 초를 상을 찍는다 치자. 그때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1초 1초마다 죽죠. 우리는 1초, 그때의 나의 1초 전에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초 전에 나는 죽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매 초 죽어가요. 상이라는 것은, 사진에 찍힌 상이라는 건 죽은 사람을 찍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사진은 한마디로 죽은 초상을 찍는 거예요. 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진의 어떤 철학적 구조고, 자, 우리가 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매일 매초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찍는다고 했을 때 찍는 이것은 철저할 정도로의 기술의 영역입니다. 즉 이 광학 기술, 렌즈 같은 광학 기술, 광학이죠. 광이 아니고 광학 기술이 없다면 사진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면 광학 기술 안에서 표현된 이 상은 오롯이 기술의 영역인 건가요? 아니죠. 사진은 하나의 예술의 영역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어떤 모습을 어떠한 형태로 찍는 것은, 다시 사진을 물질로 본다면 네가 찍든 내가 찍든 동일한 사진이에요. 사진을 오롯이 물질로만 본다면 그냥 사진은 사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물질을 넘어서 도구를 넘어서 사진에 표현된 죽어있는 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을 그리는 것은 화가의 영역이고, 그래서 사진사는 예술의 영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어가는 모습은 한 면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을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빛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양이를 그려.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이건 내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뭐 이렇게 그려라. 나는 고양이를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펜, 똑같은 도구, 똑같은 마우스로 전혀 다른 고양이를 그리겠죠.
만약에 물질로만 본다면 네가 그린 고양이와 내가 그린 고양이는 똑같아. 그러나 그걸 아무도 똑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사진은 그렇다고. 그래서 사진은 네가 찍은 사진과 내가 찍은 사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르다고. 심지어 내가 찍은 사진도 어떻게 포토샵을 하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이렇듯 사진이라는 것이 과학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구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고, 동시에 사진을 상을 찍어내는 하나의 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라면 사회복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어떤 투자되는 물질, 돈, 상담 시간, 인력으로 본다면 이거는 과학적 영역으로 봐야 되고, 이 과학적 영역으로 보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쪽 영역을 좀 많이 과학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매초 죽어가는 인간을 1초 뒤에, 1분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다르게 죽어가게끔 만들고 싶은 거 있다는 관점이 있다면 이건 술의 영역이에요. 즉, 한 명의 아이한테 니까짓 게 뭐래, 니가 그딴 집에서 태어났고 너희 엄마 아빠가 이 정도 수준이고 니가 이까지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니가 어떤 영역이 있든 너희 부모가 뭐를 하든 간에 너는 다를 수가 있다고. 너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너는 훨씬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마음을 먹고 동일한 말을 하는 언어의 영역에서는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가요? 그리고 이 똑같은 한국말을 들은 이 아이가 이 가정에서 이 친구 옆에서, 선생님 옆에서 자란 이 두 아이는 정말 1분 뒤에, 10분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동일한 아이가 될까요? 전혀 다르게 죽을 겁니다. 장담컨대 전혀 다르게 죽을 거예요. 한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비참하게 죽을 거고요. 한 아이는 굉장히 위대하게 죽을 거예요. 이게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처럼 사회복지를 하나의 과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고, 도구니까 사회복지를 상을 찍는, 매 죽어가는 상을 찍기 때문에 술로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으로 배울 수 없는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진기를 찍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찍는 사진과 내가 찍는 사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술의 영역이지 시계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것을 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못 움직여요. 이 술을 배우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사회복지 기술로는 식을 배우는 영역을 넘어서 술을 배우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사회복지가 그래. 사회복지 기술론이 그래요. 그러니 이 수업에서 제가 드라마라든지 어떤 일련의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보고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그냥 시중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기술론 책 한 1000권 있을 거예요. 그 1000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술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책을 보고서 배울 수가 없어요. 목소리 톤, 눈을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것은 말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시험을 쳐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술을 시험 쳐서 해? 감정을 어떻게 시험을 쳐서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식은 대충 책 보면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좀 더 술이라는 것에 기반한 내용을 이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자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길게 하는데, 그래서 술에 기반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희망, 에너지, 가치관, 동종,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예정이고요. 지우고 분야 뒤에 뭐 있지? 이건 좀 씌워야 되겠다. 복잡된 거는
자,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야기. 자, 조금 더 뒷부분에 저는 이야기 좀. 실천 기술 좀 이야기 나오고, 뭐 공통 기술. 그래서 공통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의사소통 면접 기술, 관계 기술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같은 것들. 문제상을 분석하고, 아 이런 거잖아. 아 이게 좀 얘가 뭐가 문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기술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W 미국의 사회복지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데서 이제 사회복지 역량 중에 역량 실천 역량 중에 뭐 나와 있는 것들에 보면 여기 이제 소통, 판단적 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맥락에 반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죠. 냥냥냥냥 통 이야기고. 자 보면 뭐 우리 이제 면담, 사정, 개입, 평가 이 영역은 실천논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 특히 이제 실천논 들었던 친구들은 지난 학기에 어떤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아, 나 이게 사정했지, 개입했지,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갈게요. 뭐 불편한 내용은 그래서 뭐 인터벤션을 보면 인터벤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인터벤션 성과 전에 원조라는 게 서로서로 협력 관계예요. 헬핑 관계. 서로서로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관계에 거쳐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사실 이제 이 파트예요. 이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더라도 이 수업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에센셜, 엑기스 파트죠. 어떤 정수 같은 거죠. 자 아까 똑같은 거 말게요. 공감, 엠파스라고 부르고, 동정은 심파스라고 그래요. 공감과 동정 중에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지양해야 되냐 하면, 언제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건 공감이 중요합니다. 공감적 능력이에요. 공감적 능력.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완전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봐. 여러분들이, 자, 지난 시간에 뭐 수업 들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수업서 F를 맞았어요 라고 해. 여러분, 제가 F를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 네가 진짜 F를 맞아서 선생님이 뭐 또 어떻게 당장 도와줄 건 없지만, 내가 F를 맞아서 네가 마음에 아파서 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네, 아프네. 어떡하니? 이게 F 맞으면 혹시 뭐 장학금 받는데 혹시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학생이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장학금도 못 받는 상황이 돼서 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선생님 저 F 맞았어요. 그러면 F 맞았네. 어떡해. 아이고 F 맞았네. 아이고 안 됐네. 진짜 안 됐네. 너무 안 됐네. 진짜 어떡하니. F 어떡해.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어 패턴 중에 뭐가 더 여러분의 학생이라면 뭐가 더 기분 나쁠까? 둘 중에 뭐를 더 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뭐 이 수업 듣는 애 중에 한 열의 아홉은 전자를 더 선호할 겁니다. 후자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공감과 동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렇게 해봐요. 자, 이 뭐지? 야. 예. 이런 거 좀 그려줘야지. 자, 이게 뭔지 알겠지? 모닥불에 불타고 있는 거, 그런 거야. 모닥불에 불타고 있어. 자, 쌤이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이게 불타고 있어.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야.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있는 거야. 불 위에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어. 막 우유 하면서 울고 있어. 불 위에다가. 그럼 내가 A라서 내가 공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함께 더 다가와 주는 거예요. 네가 아파서 나도 함께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힘들어서 나도 마음이 힘들다, 네가 아파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네가 고통스러워해서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껴서 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나의 말과 함께 하는 게 엠파스예요. 공감이에요. 공감이라고. 근데 동정은 뭐냐? 동정은 뭐냐면, 아, 네가 아픈 거 내가 알아. 아는데 속마음은 나는 아닌데입니다. 동정은 나 진짜 F 맞았네 어떡해 갈로이고,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선생님 저 진짜 장학금 못 받아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해 갈로이고, 나는 아닌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공감은 엠파시는 이렇게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면 동정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너 힘드네 어떡하니, 근데 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지. 나는 아닌데 힘들어 죽겠네 어떡하지, 너는 좀 불에 있어, 나는 불 싫으니까 멀리 갈래, 난 안 타 죽을 거니까 너 혼자 타 죽어, 나는 아닌데가 동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감을 하되 동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타인을 함부로 동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할 거라면 동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자꾸 다른 사람 말 뒷담화 해서 그냥 어떡하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인생 사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동정할 바에는. 동정 들으면 더 짜증나요. 진짜 동정 들으면 진짜 열받아서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동정. 여러분이 뭐라고 함부로 동정을 해, 인간을. 여러분이 함부로 동정하지 마세요. 내가 공감할 거 아니면 같이 합가해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 거 아니면,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이거라도 줄 거 아니면 함부로 동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정하지 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 인간을 대할 때는 절대 동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동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동정할 자격도 안 되고 인간이 함부로 인간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동정을 합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외면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감과 동정의 차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인식하는 것. 연민 동정은 나와 타인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 막 힘들으면 괜찮아 뭐가 힘들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세심해지기,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모든 신호에. 근데 사소한 보이는 거 그냥 무시하는 거죠. 괜찮다고, 힘들다고, 그래 니 때는 다 아파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 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청춘이 아픔은 청춘이다 뭐 그런 거 책 있잖아. 개소리야. 시대의 개소리죠. 아프면 가서 같이 함께 힘들어 아파줘야 되지. 뭐 아프다고 이렇게 뭐야. 제목부터 이상하지, 그치? 그다음 공감하는 거. 알겠어. 나도 내가 너 진짜 아프니까 I can understand죠. 내가 이해한다고. 네 마음이 아픈 거 해서 나도 진짜 힘들다고. 안 됐구나. 안 됐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 상대 입장에서 쓰셔야 돼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걔는 진짜 아플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아플 수 있다고 마음이. 지나가다가 1,000원 이자 먹었대. 너무 짜증난데 자기. 근데 1,000원 정도 없어도 되지 않냐? 근데 걔 입장에서는 뭔가 이자 먹는 거, 돈을 이자 먹는 게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자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비록 1,000원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충고하지 말고요. 충고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평생 내가 충고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충고는 그 사람이 요청했을 때만 충고를 주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헬프를 치면 그때 어드바이스를 주면 돼요. 그때 충고해 주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보통 그래서 충고는 지식을 전달하는 충고면 좋게요. 감정이나 상태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냥 지식만 충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청한다면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이런 데 있어요.
이제 나 인정. 나의 잘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감.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 여기는 비판하고 평가하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 비판 평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난이에요.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비판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뭔가 이상한데 뭐 어떤적 비판이 필요하지 않나. 건설적 비판은 때로는 할 수는 있어요. 기법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블레임하지 않는다. 영어로 블레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지먼트가 필요한 뒷부분 가서 사회복지 기술론 실천 기술 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때로는 저지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감과 동정 영역에서는 저지먼트 하지 않지만 특히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뒷부분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feel how you feel.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걸 나도 지금 비슷하게만 느끼고 있다고. 절대 no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때려주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우울증을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우울을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원칙이에요. 결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이해할 수 있죠. 상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태, 지식 혹은 이벤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내 발에 난 상처가 있어. 이 상처를 내가 타인이 어떻게 이해가 가?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는지 어떻게 이해가 가요? 불가능해요. 나의 감정을 타인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타인의 지식, 상태,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없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냐, 병원에 어디 갔냐, 진단을 받았냐는 이해가 가능해요. 지식 영역은. 그러나 감정 영역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감정을 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힘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네가 힘든 걸 내가 안다라는 류의 힐링파리들, 책들 이런 거를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감정을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네가 아픈 것을 나도 아프다는 건 말할 수 있죠. 네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네가 안 돼가지고 나도 마음이 아파. 네가 아프니까 나도 좀 힘들게 느껴져.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는 말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야 돼요. 네가 얼마나 아프니? 진짜? 어디가 아픈데?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말해주면 그걸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잘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은 귀가 있다고 해서 잘 듣지 않아요. 눈이 있다고 다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인간이 어떠한 관념이나 이념에 빠지면 눈앞에서 뭐가 지나가도 안 보여요. 이거는 그 유명한 아마 사이먼이죠. 사이먼의 고릴라 시험 들어봤죠? 고릴라 시험. 고릴라가 눈앞에 지나가더라도 사람은 고릴라를 못 봐요. 공놀이 그거 본다고. 내가 이념에 빠지면, 뭐에 집중하면 내 앞에서 고릴라가 지나가더라도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고릴라가. 여러분 유튜브에 고릴라 시험 치면 아마 사이먼인가 그럴 건데 1998년인가 나올 건데 그 고릴라 시험을 쳐보면 딱 명확하게 나옵니다. 인간은 고릴라를 보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념에 빠지면 나는 타인의 고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만 해요. 이거를 절제하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일반인은 못합니다. 이거를. 선생님 왜 내가 듣는 거 저 잘 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안 보이고 못 들어요. 왜? 이념과 자기 관점에 빠지면 안 보입니다.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에서 좀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보고 오늘 했던 내용, 특히 공감과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 되새김해 보시고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